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콕콕정 교수 공인회계사 정성진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2020년 11월 28일 치러진 전산회계 1급 93회 시험 문제 중에서 이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문제를 구체적으로 풀기 전에 출제 분야부터 한번 분석을 해볼까요? 자, 보시면 이렇게 회계 원리 기본 분야에서 재무제표 원칙이 한 문제와 일반적인 회계 기본 원리 중에 세 문제가 나왔는데, 이번 시험은 잠시 뒤에 풀어보겠지만 현금주의와 발생주의의 차이를 아주 묻는 간단한 문제가 출제되어서 지금까지 나오지 않았던 유형이었습니다. 조금 보기 어려웠겠죠? 그리고 이제 현금성 자산 묻는 문제가 아주 쉬운 정형적인 문제가 나왔고, 유형자산 취득 쪽에 아주 간단한 문제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리고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의 구분을 묻는 문제가 나왔는데 약간 살짝 지문 중에 하나가 어려운 내용이 나왔어요. 좀 이따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자본 쪽의 내용을 가지고 계산하는 간단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회계 원리 쪽을 보면 한두 문제 빼고는 비교적 평이하게 출제가 되었고요. 자,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 쪽에 이번에 문제가 한 문제도 안 나왔습니다. 특이하게. 그리고 원가회계 쪽에서 원가의 구성이나 종류에서 두 문제, 보조부분 원가 배분에서 한 문제, 그리고 종합원가 계산 문제에서 약간 다른 형태 문제가 하나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부가가치세는 영세율을 묻는 문제 하나 나오고, 기타 쪽에서 이번에도 역시 조기환급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어려운 문제가 한두 문제 정도로 나와서 전반적으로 이런 문제가 평이하게 출제된 그런 내용입니다. 좀 강의 분량이 되기 때문에 앞쪽에서 먼저 회계 원리 쪽 강의를 하고 뒤쪽에서 원가 계산과 원가 회계와 부가가치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먼저 회계 원리 문제 먼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다음의 재무상태표 작성 기준 중 내용이 가장 적절한 항목은 그런 거죠. 맞는 거를 골라라, 그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자산과 부채는 유동성이 작은 항목부터 먼저 배열한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자산은 현금성 자산부터 시작해서 쭉 열거해서 맨 마지막에 기타에 그 비유동자산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현금화가 빨리 되는 유동성이 작은 게 아니라 유동성이 큰 항목부터 먼저 배열을 하는 거고요. 유동부채의 경우에도 먼저 갚을 유동부채, 뭐 단기차입금 같은 것들을 먼저 하고 장기차입금들은 나중에 쓰게 돼 있기 때문에 작은 게 아니라 큰 거니까 이 말은 틀린 말이 되겠죠? 자, 두 번째, 자산부채 자본은 총액으로 표시하지 않고 순액으로 표시한다. 여러분, 자산 쪽에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감가상각비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건물이 있고 감가상각비가 있으면, 감가상각 총당 노계액이 있으면 이거를 차감하고 순액으로 표시합니까? 아니면 총액으로 표시합니까? 자, 총액으로 표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순액으로 표시한단 말이 잘못된 거죠? 틀린 말입니다. 세 번째, 자산과 부채는 결산일 기준 1년 또는 정상 영업주기를 기준으로 구분 표시한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유동자산, 유동부채,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이런 것들은 보통 1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현금화가 되는 것들은 유동자산, 1년 이후에 현금화가 되는 것들은 비유동자산, 또 부채 중에서도 1년 이내에 갚아야 될 빚들을 유동부채, 1년 이후에 갚을 빚들을 비유동부채라고 표현했었죠. 그런데 이게 일반적인 내용이긴 해요. 그런데 가끔씩 정상 영업주기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예를 들면 선박 같은 경우에는요, 배 하나 만드는데 1년 안에 못 만들어요. 큰 것들은 막 3년씩 걸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라면 이게 3년이라면 3년에 배 한 척 만들어서 납품을 하기 때문에 그게 정상 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3년 안에 이루어진 것들은 유동, 3년 이후에 이루어지는 것들은 비유동, 이렇게 구분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흔히들은 이 1년 기준으로 쓰지만 정상 영업주기라는 컨셉을 쓰기도 하는 겁니다. 맞는 말이겠죠, 아마도? 자, 4번 확인해 볼게요. 자본 항목 중에서 잉여금은 주주와의 거래인 이익잉여금과 영업활동의 결과인 자본잉여금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여러분, 재무상태표를 이렇게 그려보면, 자, 여기 안에 이제 잉여금이 두 가지가 있는 건데, 하나는 자본잉여금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익잉여금이 있죠. 자, 주식을 발행할 때 액면보다 비싸게 발행한 주식 할증 발행을 하면 그게 이익잉여금이에요, 자본잉여금이에요? 주식 발행 초과금은 여기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식 발행 초과금. 자,
근데 당기순이익을 여기다 집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익잉여금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영업활동의 결과인 거고요. 자본잉여금은 주주들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거기 때문에, 자, 주주와의 거래는 이익잉여금이 아니고 자본잉여금이고, 영업활동의 결과는 자본이 아니고 이익잉여금이 되는 거죠. 이게 틀린 말입니다. 따라 정답은 이게 맞는 말일 거고, 정답은 3번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까지 일반적인 문제들은 정상 영업주기는 묻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회차에서는 정상 영업주기를 묻긴 했지만 1번과 2번과 4번을 확실히 지울 수 있기 때문에 답은 3번으로 고를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문제는 다음에 열거되는 항목 중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개수를 물어본 겁니다. 흔히 나오는 문제이고요. 여기다가 금액을 주어지고 금액을 더하는 문제도 나오기도 하는데 이게 전형적인 문제인 거죠. 자기압 수표, 은행에서 발행하는 10만원짜리 수표, 현금처럼 바로 쓸 수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현금처럼 바로 쓸 수 있는 것들은 다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기 때문에 이건 맞는 겁니다. 선일자 수표는요, 지금 수표를 발행하지만 아직 통장에 돈이 들어와 있지 않았기 때문에 돈을 인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발행일자를 지금이 아니라 돈으로는 전 미래일자로, 그래서 미리, 선일, 앞선 일자에 날짜를 적어서 발행하는 수표이고요. 현실적으로는 그런 수표 발행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따라서 선일자 수표는 지금 발행했다 하더라도 돈이 들어온 날짜가 지금이 아니라 또 나중에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나중에 대현금화가 되는 거죠. 지금 못 써요. 따라서 얘는 현금이 아닌 겁니다. 우편한 증서? 자, 우편한 증서가 뭐냐면요, 우체국에 가서 상품권처럼 생긴 뭔 증서를 갖다가 제시를 하면 돈을 줘요. 따라서 우편한 증서도 당장 우체국 가서 현금화가 되기 때문에 얘도 현금 처리합니다. 보통 예금? 당장 인출 가능하죠? 현금성 자산이에요. 우표? 여러분 얘는 편지 쓸 때나 붙이는 거지 이거를 현금처럼 쓸 수가 없잖아요. 이거 아니에요. 따라서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하나, 둘, 셋, 세 개가 되는 거죠.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 내용이 바로 3번 문제인데 살짝 난도가 있어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회사는 현금주의에 의한 당기순이익을 계산한 결과 2020년도의 순이익이 30만 원이다. 메모 한번 해볼게요. 당기순이익인데 이게 발생주의가 아니라, 자, 현금주의 당기순이익이에요. 자, 이 금액이 얼마냐면 30만 원이에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회계원리 차원에서는 중급회계에 나오는 현금 흐름표를 공부하지 않아요. 구체적으로 내용을. 근데 이게 그거랑 비슷한 내용이에요. 조금 난도가 있어요. 그래서 볼게요. 2020년도 말은 2019년도에 비하여 매출채권 감소가 7만 원, 미지급 비용 감소가 5만 원이 있었다. 발생주의에 의한 2020년도 회계년도의 당기순이익 계산은 얼마냐? 발생주의. 여러분 여기다가 조정을 해가지고 발생주의에 의한 당기순이익을 계산하래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공부한 그 회계 원리는 발생주의 당기순이익이 이거예요. 이거. 근데 문제에서는 예를 주어진 다음에 조정 항목 2개를 줬습니다. 먼저 작년도 대비해서 매출 채권 감소가 된 금액이 얼마이냐면 7만 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미지급 비용 감소가 5만 원이에요. 또 정리하면 이 30만 원에서 2개를 조정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해하기 쉬운 거는 현금주의에서 발생주의를 가는 것보다는 발생주의에서 현금주의를 가는 게 더 유리해요. 자, 이걸 모르는 X라고 표현할게요. 자, 따져볼게요. 발생주의 당기순이익은요, 현금을 주던 현금을 안 주던 비용 처리 하는 겁니다. 발생주의는. 왜? 비용이 발생했는데 내가 미지급했다면 차변에 비용 처리하고, 뭐 보험료면 보험료 비용 처리하고, 뭐 급여면 급여 비용 처리하고, 대변에 미지급 비용 처리하는 거 아니에요. 부채를 잡죠? 비용 처리합니다. 돈을 안 떴다 하더라도. 그런데 현금주의는 돈을 정말 줄 때 비용 처리하는 겁니다. 따라서 미지급 비용이 감소했단 말의 의미는 현금을 지급을 했다는 거예요. 자, 또 하나, 매출채권 감소했단 말의 의미는 뭐냐면, 자, 매출채권, 차변의 외상매출금, 대변의 매출 잡죠. 상품 매출, 제품 매출. 그런데 이렇게 돈이 들어오지 않으면, 자, 매출 안 잡나요? 차변의 매출채권 잡고 대변의 매출을 잡지 않습니까? 따라서 매출 잡으면 수익이 늘어나서 당기순이익이 늘어나요. 그러나 현금주의는 돈이 들어오지 않으면 매출 인식을 하지 않아요. 따라서 매출 채권이 감소했단 말의 의미는 현금이 입금된 거예요.
미지급 비용 감소했단 말의 의미는 현금을 지급한 거예요. 따라서 발생주의 당기순이익은 현금과 무관하게 발생하면 다 비용 처리하고 수익 처리하는 건데, 미지급 비용이 감소했단 말이면 현금을 지급했다는 얘기죠. 여러분, 따라서 현금을 지급을 했기 때문에 현금 입장에서 보면 자, 비용이 늘어나서 당기순이익이 줄여야 되는 거고요. 매출채권이 감소했단 말의 의미는 돈이 들어온 거잖아요. 그래서 발생주의는 돈 들어온 거랑 관계없이 이 이익 계산하는데, X를 계산하는데, 현금주의는 매출채권 감소하면 돈이 들어온 거죠. 돈이 들어왔으니까 플러스 처리하는 거죠. 그래서 발생주의가 X라고 가정하면 여기에서 5만 원은 빼야 되는 거고, 여기에서 7만 원은 더했어. 그랬더니 얼마가 됐냐면 30만 원이 된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거꾸로 X를 계산해 보면은요, 30만 원에서 자 5만 원을 더하고요, 얘를 옮기면 더하기가 되잖아요. 다시 옮기면 7만 원은 빼기가 되는 거죠. 이걸 계산하면 이 X란 금액은 얼마가 나오냐면 자, 28만 원이 나옵니다. 정답은 4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발생주의는 돈을 주던 말던 실제 발생한 비용은 비용을 잡고, 자, 매출채권이 외상으로 팔렸다 하더라도 돈이 안 들어왔다 하더라도 매출을 잡아서 당기순이익을 늘려주는데, 현금주의는 돈이 정말 나가야 비용을 잡고 돈이 정말 들어와야 그 수익을 잡는 거 아니에요. 따라서 발생주의 당기순이익에서 5만 원은 미지급 비용 감소했으니까 현금을 줬다는 얘기잖아요. 돈이 나갔으니까 현금주의는 그만큼 이익이 줄었겠죠. 그리고 매출채권 감소는 그만큼 외상대금이 회수됐으니까 돈이 들어온 거 아니겠어요? 돈이 들어왔으니까 현금주의는 늘어나겠죠. 플러스가 되는 거죠. 따라서 여기서 5만 원을 옮겨서 플러스로, 7만 원을 옮겨서 마이너스로 바꾸고 나면 이 금액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살짝 난도가 있는 문제예요. 그러나 원리에 해당하는 문제죠. 다만 약간 난도가 있는 문제예요. 혹시 이런 문제가 여러분 나와서 뭔 얘기인지 모르겠다 싶으면 과감하게 찍고 넘어가는 것도 한 방법 중에 하나예요. 이거 틀려도 여러분 합격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4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4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부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그랬죠? 자, 일반적으로 이제 부채의 개념을 묻는 아주 전형적인 문제입니다. 자, 동그라미 1번. 부채는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현재 기업 실체가 부담하고 있는 미래의 자원의 유출 또는 사용이 예상되는 의무이다. 대표적인 여러분 부채가 외상매입금 지급보험이잖아요. 자, 외상매입금 여러분 지급보험은 언제 재고를 구매하는 겁니까? 원자료 같은 것들을 지금 구매하죠. 따라서 이미 구매한 과거의 결과 때문에 현재 우리 회사가 미래에 돈을 지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형적인 부채의 개념입니다. 맞는 얘기죠. 정답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2번. 부채는 항상 정상적인 영업주기 내 상환 여부에 따라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 여러분, 좀 전 아까 문제에서 정상 영업주기라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기준이 1년 기준이에요. 그래서 항상이란 말 나온 것 같은데 약간 헷갈려요. 일단 다른 거 먼저 확인해 볼게요.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보고기간 말 현재 전 종업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에 지급할 퇴직금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자, 여러분 공부한 것처럼 퇴직금이 발생을 하면 당장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적립부터 하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그때그때 발생한 퇴직금을 매년마다 비용 처리를 차변에 퇴직급여로 하고, 대변에 그 퇴직금을 지금 주는 게 아니고 언제 주는 겁니까? 퇴사할 때 주는 거 아닙니까? 퇴사할 때 줄 빚이 생기죠. 이게 바로 퇴직금 누계액을 잡아놓은 퇴직급여 충당 부채죠. 당연히 맞는 얘기입니다. 정답이 아니겠죠? 4번. 충당부채는 과거 사건이나 거래의 결과에 의해 현재 의무로서 지출의 시기 또는 금액이 불확실하지만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자원 유출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당해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의무다. 여러분, 이거의 대표적인 바로 사례가 퇴직급여 충당부채 아니겠습니까? 직원이 근무를 해서 나중에 이 사람 그만두고 나면 근로기준법에 의해 퇴직금 주는 게 확실하거든요. 얼마 줄지 모른다? 당연히 알죠. 왜? 퇴직금은 해마다 발생할 때마다 그 한 달치 월급을 적립하게 돼 있으니까 월급 알잖아요. 줘야 되잖아요. 다 맞는 말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 틀린 말인가 봐요. 자, 왜 틀렸느냐? 여러분, 일반적으로 부채는요 1년 기준이 이게 원칙이고요.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정상 영업주기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제가 조금 아까 다른 문제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선박을 만드는데 선박이 3년 만에 완성된다 라고 가정하면 이 회사는 1년 기준을 쓸 수가 없어요. 1년 기준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 회사는 배를 만드는데 3년씩 걸리기 때문에 1년 주기를 쓰면 너무 안 맞으니까 여기서 발생한 외상 매출금 같은 거 이런 것들을 1년 이내로 따지는 게 아니라 정상 영업 주기가 3년이라면 3년으로 따져서 3년 이후에 받을 외상 매출금은 장기성, 3년 이내에 받을 외상 매출금은 단기성 이렇게 구분한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따라서 이게 맞는 말이 되려면 부채는 1년 또는 정상 영업 주기에 상한 의무에 따라 구분하는 거지 항상 정상 영업 주기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이 문제가 항상 1년 주기다. 그것도 안 맞겠죠? 정확한 말은 1년 또는 정상 영업 주기 이게 맞는 말인 겁니다. 평소보다 살짝 다른 용어가 나오긴 했는데요. 정상 영업 주기. 그러나 1번과 3번과 4번이 확실히 맞기 때문에 4번을 정답으로 고르면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요령을 알려드리면 뭐 요령 아는 건 중요한 건 아니긴 하지만 항상이란 말이 나오면 정답이 아닐 확률이 틀릴 확률이 크겠죠? 얘를 고르면 되겠죠? 그렇게 고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회계 원리 문제 계속해서 5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재무회계 개념 체계에 대한 설명이다. 회계 정보의 질적 특성 중 신뢰성을 갖게 하기 위한 필요한 요건이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 회계 정보 특성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신뢰성이고요. 믿을만한 정보가 나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회계 정보가. 두 번째는 내 목적에 맞아야 돼요. 바로 목적 적합성이에요. 그래서 신뢰성과 관련된 것들은 그 재무제표 만들어진 게 믿을만해야 되는 거잖아요. 표현이 충실해야 믿을만하겠죠? 오케이. 나중에 그 데이터들이 검증 가능해야지 믿을만하겠죠? 오케이. 중립적으로 만들어야 믿을만하겠죠? 오케이. 정답은 4번이에요. 여러분 피드백 가치는 나한테 이 정보가 가치가 있는 거예요. 피드백을 줄 만큼. 적시에 나와야 되는 거야. 적시성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얘는요. 목적 적합성과 관계된 단어이기 때문에 1, 2, 3번은 신뢰성, 2, 4번은 목적 적합성과 관련된 거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6번이에요. 아래의 건물 관련 지출 중 자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죠? 따라서 여러분 이 말은 뭘 고르라는 얘기냐면 수익적 지출을 골라라 이런 이야기죠. 건물의 가치를 증대시키거나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만 그냥 일상적인 회복 같은 것들은 다 수익적 지출, 단기 비용 처리하죠. 근데 얘는 단기 비용 처리, 얘는 건물의 자산에 가산해야 되는 거죠. 생산 능력 증대를 위한 증축 비용. 여러분 얘는 대폭 증가시키니까 자본적 지출이겠죠. 자, 자본적 지출입니다.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 설치 비용. 엘리베이터 설치하면 가치가 올라가거든요. 자본적 지출이죠. 철골 보강공사. 가치가 증가하죠. 자본적 지출. 그러나 건물 벽의 부분 도색, 페인트 칠하는 것들은 가치가 올라가지 않아요. 얘는 수익적 지출이에요. 따라서 4번이 얘가 수익적 지출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아주 쉬운 문제인 원리에 해당하는 문제예요. 자, 그럼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7번 문제는 바로 시산표 관련 문제인 거죠. 다음 중 시산표와 관련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그랬습니다. 자, 시산표 등식은 기말자산 더하기 총비용이 자, 이 등호의 왼쪽 차변이고 기말부채와 기초자본의 총수익을 더하면 대변, 오른쪽이다. 이런 내용이죠. 여러분 이거 설명 자세히 드리긴 그러니까 제가 요지만 설명드릴게요. 자산은 차변이죠. 부채는 대변이죠. 자본도 대변이죠. 근데 여러분 이 자본이라는 것은 자, 기초에 있던 자본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 단기 순이익이 늘어나요. 그럼 이게 뭐가 되는 거냐면 기말 자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단기 순이익이 어떻게 계산되는 거냐면 수익에서 비용을 빼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수익 비용을 따져서 넘겨버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등호 기준으로 오른쪽에는 대변인 수익이 있는 거고요. 왼쪽에는 비용이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회사가 쓰는 비용들, 자, 운영적인 부분들은 차변인 거고요. 자금의 조달적인 부분들은 다 대변인 거죠. 그래서 자산을 만들기 위해서 차변이 운영이 되는 거고요. 비용을 쓰면서 운영이 되는 거고요. 자, 부채를 조달하면서 조달이 되는 거고요. 자, 자본을 통해서 조달이 되는 건데 이 등식에 근거해서
자, 기초자본에 이익이 더해져야 기말 자본이 되기 때문에 총수익이 더해져서 돈이 조달이 되겠죠. 그래서 부채와 자본과 수익은 대변에, 자산과 비용은 차변에 들어가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되, 이 공식은 기말자본은 기초자본에 단기순이익을 더하는 건데 수익 빼기 비용이니까 얘가 넘어가면 비용은 좌측으로 간다. 이렇게 푸는 그런 문제가 되는 겁니다. 맞는 얘기죠? 자, 잔액이 차변에 남는 계정은 자산과 비용 계정이다. 말했잖아요. 여러분, 자산과 비용이 운용적 차변이라 그랬잖아요. 자산 마련할 때 돈이 나가죠. 운용되죠. 그 다음에 비용 쓰면 돈이 나가죠. 운용되죠. 맞는 얘기입니다. 자, 붕괴는 거래의 이중성에 입각하여 차변 요소랑 대변 요소로 분류된다. 모든 거래는 차대변 구분해서 양쪽으로 복식보기로 계산하잖아요. 맞는 얘기죠. 그럼 답은 4번인가 봐요. 자, 뭐가 틀렸나 확인 한번 해볼게요. 시산표상에서 발견할 수 있는 오류는 계정 과목에 오기 등을 들 수 있다. 여러분, 시산표는요, 시험 삼아서 계산하는 표라고 만들어서 차변, 대변 만들어가지고 양쪽에 이제 그 차변, 대변을 쭉 집계한 다음에 집계한 것들의 개와 집계한 것들의 개, 차대변의 개를 맞춰보는 그런 표잖아요. 여러분, 이거는요, 차변과 대변의 이중으로 복식 입력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차변에는 40만 원 정도를 입력하고 대변에는 30만 원을 입력을 하게 되면 차변과 대변의 금액이 같지가 않잖아요. 이렇게 차변과 대변을 다른 금액을 입력해야지만 오류가 잡혀요. 이 개가 달라지니까. 그런데 계정 과목 이름을 틀렸다거나 양쪽이 다 틀렸거나 양쪽을 다 뺀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 차대변 합계를 내면 어차피 거기서 발각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계정 과목의 오기는 시산표에서 발견할 때는 오류가 아닌 거죠. 이거 틀린 말입니다. 정답은 4번이 되는 거고요. 자, 시산표에 대한 일반적인 기능과 회계 등식 문제를 이렇게 섞은 그런 문제로 아주 전형적인 원리에 해당하는 쉬운 문제가 되겠죠?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회계원리 마지막 8번 문제는 다음 자료를 바탕으로 자본 잉여금의 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라는 문제입니다. 이 계정 과목들은 독립적이라 가정하고 상기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항목들이 나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자본 쪽에서는 자본금하고 두 번째가 자본 잉여금하고 세 번째가 자본 조정하고 네 번째가 기타 포괄 손익 누계가 있고 마지막이 이익 잉여금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본 잉여금은 플러스 항목이 많고요. 자본 조정은 대부분 다 마이너스 항목이고요. 기타 포괄 손익 안에 대표적인 게 바로 매도하는 증권 평가 손익이지요. 이익 잉여금 다시 이 안에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이익 준비금, 배당금 줄 때 적립하는 금액이죠. 하나는 임의 적립금. 얘는 뭐냐면 이제 시장 개척이나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적립을 임의적으로 하는 거고, 마지막이 이제 미처분 이익잉여금이죠. 그래서 문제는 뭘 풀라는 거냐? 이 자본잉여금을 골라내라. 그 뜻 아니겠습니까? 골라볼게요. 자기 주식, 여러분 얘는 차감 항목이기 때문에 자본 조정에 들어가니까 이거 아니에요. 감자 차익, 감자하는 과정에서 이익이 생겼어요. 자본잉여금 맞아요. 주식 발행 초과금, 주식 발행할 때 액면보다 더 많이 받아낸 돈이에요. 맞는 거예요. 자본잉여금. 이익준비금, 여기 있는 거죠. 이익준비금은 이익잉여금 한 종류인 거죠? 아닌 겁니다. 주식선택권, 여러분 얘는 살짝 헷갈리는데 처음 들어보시죠? 이게 바로 흔히 말하는 스탁 옵션이라는 거예요. 얘는 뭘까요? 좀 이따 볼게요. 자, 사업학교 확정 적립금, 임의 적립금의 한 종류예요. 이건 이익잉여금이에요. 매도하는 증권 평가이익, 얘는 기타 포괄이에요. 자기 주식 처분이익, 자기 주식을 팔면서 이익이 생겼다? 자본잉여금 맞아요. 따라서 여러분 기본적으로 현재까지는 자, 첫 번째가 감자 차익 25만 원 더하기 주식 발행 초과금 30만 원 더하기 자, 자기 주식 처분이익 35만 원 하면 90만 원이 나왔어요. 여러분 따라서 지금 핵심은 마지막 우리가 풀지 못한 게 바로 요거잖아요. 그래서 90만 원에다가 15만 원을 더하면 얼마가 되는 겁니까? 요거다 더하면 이게 합친 결국 얼마가 되냐면 105만 원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정답은 둘 중에 하나예요. 90만 원이 되거나 105만 원이 되거나. 근데 답은 몇 번입니까? 2번이죠. 무슨 얘기냐? 주식 선택권은 어차피 넣어봤자 답이 안 나와요. 그럼 얘는 뭐냐? 여러분 주식 선택권은 뭐냐면 내가 이 주식을 약정된 금액에 살 수 있는 계약을 미리 회사랑 해요.
보통 벤처기업들이 그러는데 나중에 내가 그 주식이 좋아지고 나면 사겠다. 시장에서는 2만 원 가는데 나는 걔를 5천 원에 살 수 있거든요. 15,000원 이익 보게 만드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런 거는 해당하는 근무자들, 해당하는 이 스탁옵션 갖고 있는 사람한테 주어진 권리인 건데 그 권리는 회사가 인식하지 않아요. 그냥 그 스탁옵션 갖고 있는 사람이 느끼는 거지 얘를 별도로 이 안에 자본금, 자본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 이익연금에 넣지 않아요. 그래서 얘는 필요 없는 정보예요. 이거 없어도 똑같이 90만 원으로 풀리는 거지요.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살짝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명확히 모르시면 헷갈릴 수도 있고 이 주식 선택권을 여기다가 함정으로 집어넣어서 이렇게 낚시질을 집어넣었지만 영리한 분들은 다 지우면서 90만 원 계산한 다음에 얘를 넣을까 말까 고민해보면 넣어봤자 답이 없는 거죠. 2번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전산회계 1급 93회 회계 원리 부분 강의를 마치고 제가 바로 이어서 이제 원가 회계와 부가가치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